자, 이런 걸 이제 깔고 우리 이제 사례들 쪽으로 특히 이제 국내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 왜 오늘 그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이제 큰 그림 그 다음에 해외 사례들을 포함해서 딥러닝하고 최신 기술들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예측 분석 중심으로 사용되는 그 다음에 구조화된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 그 기존에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던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사례들을 보시면 큰 덩어리로 어디다 적용하느냐 측면에서 고객 분석 이게 이제 뭐 한 10여 년 열심히들 이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행동 예측이라든지 세분화 타겟팅 이런 마케팅 쪽에 많이 사용을 해왔었고 가장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B2B 또는 공정 쪽의 제조업에서 예지정비 이게 최근 몇 년간 부쩍 적용 사례들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그 온라인 모바일 컨텐츠 쪽에서 상품 컨텐츠 추천하는 서비스 쪽 이것도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응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덩어리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금융권, 뭐 보험이나 신용카드, 은행 등등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부분이 적용 사례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몇 가지 사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쿠팡, 요새 뭐 비대면이다 보니까 인기가 많습니다만은 이 쿠팡 같은 경우에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건 최근에 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적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이 아주 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유통 쪽에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그래서 쿠팡은 내부에 이제 뭐 많은 거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이제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건데 여기서는 쿠팡에서 이제 유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 본인이 아닌 사람이 가로채고 들어왔을 가능성을 대비하는 거죠.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그겁니다. 액션이 있는 거예요. 액션이. 그래서 유통에서 어떤 액션을 할 거냐. 만약 이제 본인이 아니고 이게 부정사용으로 느껴진다 싶으면 비밀번호를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액션, 뭘 할 거냐. 머신러닝이 돌아서 이상하다는 걸 탐지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특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사례는 반도체 쪽에서 공정에 대해서 이제 예지 정비를 하는 전형적인 제조업 사례죠. 그 센스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로부터 부품의 고장 시기를 예측을 하고 이걸로부터 고장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교체를 해서 고장의 발생을 아예 막는 원천 차단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뭐 기본 공식인데 이 사례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아주 큰 기업에서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그 대규모 공정에서 심지어 이제 월 100만 테라바이트라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된 거를 전수 축적을 하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머신러닝을 돌리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한다라는 거. 자, 머신러닝 모델 자체보다 그 이전 단계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여기가 더 중요하고 그 많은 자원을 소요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모델링, 알고리즘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이제 머신러닝에서 가치를 얻는 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이제 맞지 않는 얘기다 하는 부분이 하나의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의료 분야에서 실제 이제 업무에 적용이 되고 있는 케이스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는 그거 초기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연구 분야 쪽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그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사례가 폐암 환자에 관련돼서 그 생존율을 예측한 케이스였습니다. 보시면 폐암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그 예후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연령, 성별, 병기 요인, 종양의 특성 이런 것들이 뭐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예측을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합니다. 랜덤 포레스트나 아다부스트 같은 모델들을 개발을 했죠. 숫자를 보시면 70%에서 80% 사이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랜덤 포레스트하고 아다부스트라는 기법 차이에 이 두 가지 사이에 뭐 한 10% 정도 차이가 났네요. 그런데 이 그 연구에서 이제 중요했던 부분은 삶의 질과 생활 습관이라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더 투입됐을 때 불안, 우울, 그 다음에 긍정적 성장, 과체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투입됐을 때 같은 모델링 방식을 적용하고도 어떻게 됩니까? 94% 수준으로 예측이 정확해졌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죠? 10% 훨씬 넘게.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 여기서 이제 볼 부분은 예측이 정확해졌다? 그것보다도 랜덤 포레스트 아다부스트라는 기법 간의 차이가 지금 그 추가적인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훨씬 더 좁아졌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교훈은 알고리즘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핵심은 데이터가 뭐냐? 어떤 데이터가 추가가 됐느냐? 필요한 데이터를 가진 모델이 만들어졌느냐? 머신러닝이 이게 극도로 중요하다는 교훈을 하나 주죠.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그 네이버가 그 네이버 파이낸셜이죠.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든 케이스도 최근에 이제 소개가 됐는데 보면 이제 그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는 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대출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 경우에 사실 대출을 받고 싶지만 금융거래 이력도 그렇고 신용도도 그렇게 높지를 않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고 빨리 필요하지만 기존에 이제 그 금융 CB 크레딧 비로를 거쳐서 평가를 받으면 제대로 대출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안평가 시스템이 필요했던 겁니다. 뭐 전형적인 핀테크의 그 적용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운영을 하면서 발생됐던 데이터, 배송 서비스, 이용자 문의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사업자에 대해서 좋은 후기가 남았느냐, 또는 재방문율, 단골 고객 비중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여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데 추가를 해서 투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등급 대상자가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1등급의 대출을 해준다고 쳤을 때 뭐 절반밖에 안 됐던 거, 그 정도의 사이즈를 추가로 시장을 찾아낸 거죠. 자, 이런 방식은 이제 전형적인 핀테크 케이스고 해외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특히 이제 그 네이버라는 그 대규모 그 사업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분야에 진출을 하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가능성이 보이죠. 그죠? 이게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면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 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거의 전 국민이 고객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고민거리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고객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데이터 중에서 특히 인구 통계 데이터, 성별, 연령, 그 다음에 뭐 결혼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캠페인을 타겟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중에 예를 들면 성별 같은 거 이거는 뭐 안 바뀌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결혼 여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처음에 신용카드 가입할 때 한 번 들어왔던 정보 그것도 사실 못 믿겠다 이거죠. 못 믿는 데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도 했다가 이혼도 했다가 바뀌는데 그거를 쫓아가서 계속 물어볼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걸 믿고 마케팅을 하면 망하겠죠. 고객은 왜 엉뚱한 걸 보냈지?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적용했던 사례는 하나 뭐냐면 거래 패턴하고 결합한다면 이 사람이 명백한 싱글인지 아니면 명백한 결혼한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게 일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교를 해서 나머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 뭔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를 추정하는 값을 구해내는 거죠.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한 정보를 구해낸다고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캠페인 타겟팅, 가맹점 추천, 고객 세분화 같은 다양한 용도로 기반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죠. 추정을 해서 쓰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야 현재 상태를 100%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근접하게 맞추면서 마케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내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케이스는 이제 국내 사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제 국내 사례들을 주로 살펴봤는데, 이건 국내 사례는 아니지만 조금 흥미로워서 같이 이제 살펴보는데, F1, 포뮬러 1이죠. 여기 이제 빠른 사람들 누구냐? 역대급으로 빠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오랜 동안 이제 포뮬러 1이
그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제일 빠른 사람 누군지 궁금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자동차가 좋았고 요때는 뭐 팀이 나빴고 다양한 얘기들이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의 차이를 머신러닝을 활용을 해서 경주차 성능, 팀 성적, 경기 규칙도 뭐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매번 똑같지 않으니까 이 차이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선수, 그러니까 이게 출전한 드라이버들만 가지고 그 순위를 매기는 게 정밀하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제 AWS에서 이 작업을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차트에 보시면 2번에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익숙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 미하엘 슈마허죠. 이제 허자가 빠졌네요. 슈마허네요. 근데 슈마허, 이분은 뭐 가장 대표적인 F1 드라이버지만 이분보다 더 빠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르통 세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진에 있는 사람. 자, 저 사람이 1등이라는 걸 가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AWS에서 왜 이걸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큰 돈을 벌려고? 아니겠죠. 야, 이렇게 훌륭한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마존이야 하고 동네 왕래 자랑하려고 이런 걸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보면 우리 업무에 어떤 식으로 이런 비슷한 응용을 할 거냐 고민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